제가 일부러 제일 앞에 다산 정약용 선생 흥음심서, 흔히 말해서 정약용, 경제유표님, 몇 가지 저서들이 있죠. 그 중에 흥음심서는 조선 말 형사사법 제도에 관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조선 말기에 왕조 시대에 형사제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쓰는 책이 있어서 그 중에 서문 중에서 조금 소개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하늘의 권력을 대신하는 재판을 하는 사람은 살려야 될 사람은 죽이고 죽여야 될 사람은 살리고도 태어나다, 또 편안하고 돈에 허여지고 여자에 미혹해서 비참한 백성이 고통을 부딪혀도 구제할 줄 모른다니까 이 말이 참 지금 우리 세대하고도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고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전 대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일단 구속되면서 소위 전관예우 실태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은 말로만 들어오고 또 법조계 내부에서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전관예우는 없다 그렇게 주장해 왔던 사안이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서, 심지어 최 변호사 같은 경우는 2건의 100억을 받은 게 일단 드러났고, 홍 변호사는 2011년도에 고등검사장직에서 질환검사장 끝에는 대검 검사장에서 나온 후 2013년 개업한 지 한 2년 지난 한 해 동안에 신고된 수입료만 해도 92억. 그러니까 신고되지 않은 오히려 빙산의 일각이 또 얼마나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엄청난 수입료와 결합되는 전관예우의 뿌리가 어느 정도는 보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정리해본 것 최근까지 보도만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사례는 현 정부 황교안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그 인사청문회에서 개업하자마자 약 17개월간 16억 원의 소득이 올렸습니다만 전관예우 의혹만 있고 결국 밝히지 못하고 넘어갔죠. 그 직전에도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하고 낙마한 안대희 전 대법관입니다. 우리나라에 14명 있는 최고 대법관이 개업한 지 5개월 만에 16억 원이라는 수입을 신고된 거니까 거짓말을 못하고 밝혀진 거죠. 이렇게 해서 급기야 본인도 한 11억 원의 재산을 사회에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은 결국 낙마를 했지요. 당시 서울지방변호사에서는 한 후보자가 낸 번 수입료는 일반 변호사는 꿈도 꾸지 못할 금액이고, 이는 전관예우 풍조가 만연한 가운데 사업 질서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키는 거라고 지방변호사회가 지적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또 김용준이라는 헌법재판소장도 있고 대법관을 한 사람이 국무총리 지명이 되었다가 또 로펌에서 약 7개월간 7억 원을 받는 등 그렇게 해서 또 낙마하기도 했고, 그 전 정부에서 보니까 저는 정부 인사청문회에 나타난 자료만입니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도 대검 차장직에서 퇴직하고 나서 약 7개월간 7억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당시 경향신문에 보니까 죽은 목숨도 살리는 전관의 힘, 아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하고 겹쳐집니다. 모셔가기 경쟁, 또 조선일보조차 월급에 공 하나를 더 붙여, 공 하나가 아니죠, 공 2개쯤 더 붙여 그들만의 화려한 기와
이런데도 정관예우가 없다고 억지 부릴 건가라는 제목, 사설 제목입니다. 또 이명박 정부 당시 또 법무장관입니다. 우리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법무장관이 이분이 6년 동안 로펌에 근무하면서 그 직전에 검사로 있을 때 재산을 비교를 하니까 46억 원이 증가를 한 걸로 나타나서 역시 이게 도대체 뭐냐 실체가. 정관예우 의혹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예외가 아니었지. 당시 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이용훈 대법원장이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그분이 대법관으로 퇴직했다가 대법원장이 되기 전까지 한 5년 정도 개인 변호사로서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대법관 출신. 그때 신고된 수임료만 1년에 10억 원 이상으로 60억 원 이상 벌어들인 게 공식 자료에만 나타납니다. 그 뒤에 그분에 의해서 또 대법관으로 지명된 박시환 변호사, 구리법연구회라고 흔히 알려진 변호사죠. 그 양반도 이번에는 부장판사 퇴직 후에 22개월간 공식적으로 밝혀진 신고된 수임료만으로도 20억 원에 1년,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벌어들인 걸로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사실은 로스쿨 도입이나 참여정부와의 사법개혁이 논의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주체하에서 이렇게 정관예우가 문제되던 때만 해도 정관예우는 또 쪽의 내부, 특히 제조 현직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라지지 않는 신기루 같은 헛된 존재라고 부인했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은 사실은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또 현직은 없다고 해왔다. 마침 제가 대한변협신문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2013년도에 이번에는 제야 변호사들, 정관예우 안 받는 변호사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분들한테 조사를 하니까 10명 중 9명은 정관예우가 존재가 한다고 변호사 스스로 생각을 했답니다. 아마 거의 최초 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정관예우를 논의할 때 핵심은 초점을 잘 맞춰오라는 거죠. 형사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관예우는 사실은 검찰 출신이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고백하자면 저도 검사 생활을 했습니다만 저도 경험한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관예우 문제라든가 그 수임료 문제가 나올 때마다 항상 법조계에서는 민사, 가사, 행정, 헌법사건 전부 끌어들여 가지고 자꾸 초점을 흐립니다. 그래서 자유시장, 계약자유, 헌법 원리를 내세우고 반대를 하는데 사법제도의 공정성에 직접적인 해악을 미치는 것은 또 국민들 하에도 좌절하고 불구하게 하는 건 바로 형사사건이 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쭉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만 형사사건이란 자체가 공제에 몰린 피의자, 피고인입니다.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교도소 가느냐 안 되느냐, 공제에 몰린 경우를 이용하는 정관예우의 폐해가 아까 다산 정약용선에도 형사사건에서 이야기한 원님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도 결국은 형사사건이지. 사법제도 공정성 자체에 대한 불신이 형사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아가서 정관예우 폐해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요즘 아시다시피 법조인 출신들이 정계에도 많이 진출하고 공직에도 많이 진출합니다. 그러면 집권 초기부터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정부 구성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정관예우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부터 드러날 때부터 문제가 되면은 사실 정권 출발부터 우리가 경험했죠. 국무총리 임명하고 장관 임명할 때마다 기득권층 집권 세력의 도덕성과 윤리성, 나아가서 정권 자체에 대한 도덕성, 정권의 인식 위반이 심각해진다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 가진 자와 가진 자 못한 자의 계층적 위압감이 바로
정권 자체에 유익감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조선일보에 마침 윤평준 칼럼을 보니까 정관예우는 반체제 사고입니다. 체제 자체를 합니다. 또 정관예우는 법치국가인 대한민국 적이라는 인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한 작년에 정관예우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찌라시를 시민단체에서 서명운동을 하면서 받는 걸 봤는데 국민들이여 깨어나 분노하라 이런 찌라시까지 돌리더니 정관예우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부정부패는 정관예우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제가 일부러 꼭 오늘 발표하려고 아니라 얼마나 우리 국민의 인식이 법조계 내부 인식하고 다른지 제가 마침 찾아보니까 자료가 있어서 들고 나왔습니다만, 그 뒤로 사실 정관예우로 받게 되는 수억 원, 이번에 50억, 100억씩 되는 그 돈은 지 주머니 돈이 아닙니다. 자기 돈이면 아까워서라도 그렇게 못 줄 겁니다. 결국 회사 돈을 횡령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변호사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돈을 받으면 횡령죄의 공금이거나 작물죄의 죽음이 됩니다. 변호사. 전직 대법관이고 법원장까지 지낸 변호사가 일개 형사범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거죠. 정관예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하면서 거액을 받는다는 사기죠. 상대방을 거짓말해서 마치 구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지 않고 정관예우가 있을 것처럼 은근히 암시라도 하고 많은 돈을 받으면은 겁을 주고 돈을 뺏는 공갈죄가 되죠. 변호사 자체가 거의 막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의의 초점은 형사사건에 둬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사례도 쭉 적었습니다만은 한 분은 유명한 연예인이 또 수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갖고 있던 명품 가방, 명품 시계, 예물을 채용해서 변호사 비용을 마련했다. 간접적인 증거죠. 또 유명한 성완종 리스트, 거기도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이 대기업 오너에 속하는 성 회장조차 변호사 될 비용이 없어서 형제들이 돈을 걷어서 줬다. 도대체 변호사 비용이 얼마길래 성 회장조차도 그런가. 또 박연호라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피해자들, 개미들, 저축은행에 푼돈 저축했던 사람 돈이 다 날라가서 법정에 나가서 비싼 변호사 비용이 다 내 돈이다, 내 돈 내놔라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러자 변호인들은 출입문을 가지를 못하고 재판부가 이용한 쪽으로 법정을 빠져나가서 피해자들이 궁극적으로 몰려갈 때는 로펌 사무실까지 몰려가서 바닥에 들어놓고 파출부 25년 하면서 모은 돈 내 돈 1,400만 원 내놓으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단편적인 것을 제가 한번 모아본 사례 4번은 아시다시피 우리 법원이 과연 정관예우나 고액 수임료에 대한 인식을 보겠습니다. 착수금 3천만 원에 성공보수 2억을 했는데 2억 성공보수에 해당되는 무죄를 선고받고 나온 사람이 2억을 주고 나니까 너무 아깝다. 이 돈이 어디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2억 원을 돌려달라 하니까 아니다 하면서 로펌에서 재판을 걸었는데 결국 로펌이 이겼습니다. 2억이 부당하게 과다한 수임료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나는 이 판사는 판사들 부장판사 월급이 지금 한 실소령 월급으로 치면 한 700만 원 됩니다. 지 월급은 700만 원밖에 안 되면서 한 건 2억 성공보수를 받는 걸 갖고 과다하지 않다고 하는, 아마 이분도 속으로는 정관예우를 밖에 나가서 받을 걸 예정하고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이 판결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판결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효다. 이 판결이 깨진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판결이 깨져서 이제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밑에 적었습니다.
지금 서초동 바닥에서 떠도는 이야기는 검사장이나 법원장급은 한 1억 이상, 부장급은 5천만 원 이상. 제가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2억, 3억, 수억. 그러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지방법원 법원장에서 개업한 분은 로펌에 가지 않고, 로펌에는 10억 내지 20억 연봉을 주니까 그것도 작다고, 자기는 한 1, 2년 변호사 단독 개업을 한다고 하는데 한 40억 내지 50억을 목표로 합니다. 그 심각한 것은 그렇게 몇 년 동안 그에게 재산을 모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은 그 중에 일부 계승이라면 공직선거를 통해서 정계로 나와서 소위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최교일 의원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겠죠. 권력과 재산은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이렇게 무한정적인 탐욕으로 가져가는 것은 제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뭐 사례에 오는 바로 최교일 변호사. 이번에는 당사자들, 정관예우 당사자들인 변호사들의 인식입니다. 대한변협에서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라고 해도 5천만 원이 너무 많지 않은가. 대검 간부 출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출신이 그 정도 받았으면 양심적이 아니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은 유명하죠. 선거 직전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마약 사범으로 구속된 사위를 변론해서 새누리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받았는 게 적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깎아준 게 5천만 원. 자세히 보니까 그것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보름 동안 법원에 넘어가서는 손 떼고, 그러면서 우리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최지검장을 두둔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는 사람 부탁이라 해도 5천만 원 많은 돈이 아니다. 최 변호사는 최교일 지금 국회의원 되어 있습니다. 당시 신고된 검사 시절에 개인 재산이 119억 원으로 검찰 중에서는 탑이었습니다. 이렇다면 돈이 많다고 해서 욕심이 없다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 자료를 쓸 즈음에 자꾸 눈앞에 어리는 장면이 스크린도어 사건하고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현장 사건, 마치 오버랩돼서 머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장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읽으려니까 좀 그래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컵라면 하나도 먹지 않고 들어가 있는 친구들, 이 뜨거운 열기 속에 지하 10m 이하 땅 속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 14명 중에 죽고 다치고 하루 일당 16만 원도 채 안 되고, 작년 3월 여기 대비를 해서 홍만표 변호사가 100억대 수임을 올렸는데, 이 양반이 검찰 조사 받기 직전에 언론 인터뷰에 난 자료를 또 우연히 봤습니다. 나는 변호사로 충실했다. 토요일에도 놀지 못하고 나와서 일했다. 주말이고 뭐고 출근해서 밤낮으로 일했다. 그 100억하고 그 지하철 노동자의 몇십만 원하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금까지 정관예우 방지를 위한 제도는 법조윤리교육, 저도 로스쿨 교수기도 합니다만 법조윤리교육은 완전히 껍데기입니다. 극단적으로 정의라는 말만 들어도 도드레기 난다. 시험에 합격하는 게 우선인데 1, 2학년인데 미리 응시해서 합격해놓고 끝입니다. 그 다음 변호사 윤리장전, 대한변협에서 2년 전에 윤리장전을 좀 바꿨다고 엄청나게 선전했습니다. 정관예우도 막 비실로 뺀다고. 자세히 뜯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개악이 아닌가. 그 다음 페이지에 좀 까만 글씨로 해놓은 원래 윤리 규정에는 공공성 윤리성을 강조를 해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 윤리 규정 2조에 권세에 아첨하지 않고 재물을 탐하지 않으며 항상 공명정을 이뤄낸다. 사생활에 있어서도 호화와 사치를 피하고 금성생활을. 우리 법조 선배는 이랬습니다. 어쨌든 지켰든 안 지켰든 선언적인 이런 규정을 지금은 없애버렸습니다. 아마 부담스러웠겠죠. 그 다음에 윤리 원칙 29조에 보면은
변호사의 보수는 절대로 과해서는 안 된다. 절대라는 말까지 적어놨습니다. 스스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보수가 부당한 축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서도 윤리규정을 바꾸면서 전부 말소시켜버렸습니다. 정관예우 방지법의 문제. 수많은 정관예우 방지 대책이 나왔죠. 1년 전에 근무했던 거는 1년간 수임을 안 한다, 신고한다, 법조윤리협의회 만들어서 한다. 근데 효과가 있습니까? 갈수록 이제 드디어 50억, 100억까지 나와서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변호사는 상인이 아닙니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대법원 판례는 변호사는 이 대법원 판례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변호사는 장사꾼이 아니다. 상인적 방법에 의해서 영업을 하는 그게 아니다. 대법원도 호응을 해줬습니다. 심지어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은 그래도 세금도 내지만은 상인적 방법에 의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의제 상인도 아니다. 또 변호사가 받을 채무는 영업에 관한 채무도 아니고 변호사 사무소는 영업소도 아니다까지 판결하고 법무법인조차도 상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변호사 직업의 공공성, 윤리성을 그래도 인정을 해주죠. 금과옥조처럼 변호사들이 자신들이 공익성을 내세울 때는 이 판결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정관 변호사가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 궁박한 상태에 있는 의뢰인 처지를 이용해서 장사꾼보다 더 악질적인 방법을 수임하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실제로 올해 아니 작년 5월 달에 서울지방변호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법조 브로커 문제는 변호사들도 88% 실명 중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만 법조 브로커한테 주는 리베이트는 속된 말로 뽀찌라고 합니다. 브로커한테 주는 뽀찌는 30%입니다. 3억을 아니 1억을 받으면 3천만 원을 브로커한테 대줍니다. 그게 소비자한테 부담이죠. 자, 그래서 수익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되지 않나. 저는 뒤에 자세한 것은 생략하더라도 수입료 상한제를 이자제한법과 대조를 할 때 이자제한법은 제한 초과 이자는 무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주는 이자는 언제든지 돌려받고 부당이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제도만 그대로 활용을 하면은 형사처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이자제한법이 부활했을 때 그래도 음성적으로 고율의 사채가 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도입했을 때 다 부작용을 염려했죠. 그래도 세월이 가면은 그게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형사사건을 상한제 주더라도 물론 위반하는 경우도 있고 안 들키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좀 더 세월을 두고 가다 보면은 그것이 어느덧 국민 인식에 자리 잡혀서 또 행위자들 자체의 인식에도 자리 잡히고 또 심지어 이자제한법처럼 성공보수 2억을 준 것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게만 만든다면 착수금조차도 마찬가지로 저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그렇지 않나. 이 대법원 판결은 정말 버릴 데가 없어서 제가 자세히 소개를 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성공보수 무효라고 판결을 했습니다만은 성공보수 무효 자리에 수익료 상한이라고 단어만 바꿨으면 그대로 인용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 왜 수익료에 대해서는 듣지 않느냐면 아시다시피 재판의 대상은 판단의 대상으로 올라온 사건만입니다. 이 사건은 성공보수만 갖고 올라왔기 때문에 성공보수만 무효라고 합니다. 저는 검은 글씨로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이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진보적인 판결, 국회에서도 못하는 일을 우리 대법원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변호사 단체는 벌떼처럼 일어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착수금이 올라가느니 엉뚱한 소리들을 하면서 그래서 헌법소원까지 지금 제기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없으신 분은 검은 글씨로 다시 말해서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 아까 정의학용 선생님
하는 이야기처럼 죽을 사람은 돈이 많아도 죽어야 되고 살아야 될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아야 되지. 어떻게 돈으로서 무죄가 되면 그걸 성공이라고 하느냐. 바로 그걸 집어넣은 저는 뭐 아주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판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옆에서 자꾸 독촉이 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참고로 그 대법원 판결이 대상이 된 판결은 성공보수를 착수금 1,000만 원에 성공보수 1억 원으로 약정합니다. 우리 앞에서 예를 든 그 사례보다 훨씬 적지요. 그런데 특징은 이 사람이 범인이 절도범입니다. 특가법 절도. 절도범은 역사적으로 대표적으로 공분범이라고 해서 홍길동이처럼 범인이 돈이 없고 배가 고파서 생활이 가난해서 저지르는 공공범의 대표가 절도입니다. 돈이 없어서 절도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한테 얼마를 갖다 줬느냐. 착수금 1,000만 원에 성공보수 1억 갖다. 변호사가 더 도둑놈 아니에요? 아마 그 절도범이 직접 돈을 주기는 없으니까 마침 아들이 돈이 좀 있었나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아들이 전세금 뺏어 갖다 준 것 같아요. 아버지를 살려보려고. 절도 아마 아버지가 범인이니까 연세가 많으니까 유흥비 마련으로 할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디 해외 휴가 가려고 훔치지도 않았을 거고, 아마 생활비에 쪼들려서 공궁에서 훔쳤을 텐데 변호사한테 아마 나는 이걸 보고 대법원 판사들이 1억 이거는 무효라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세히 일부분은 나오겠습니다만 무죄도 아닙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나온 겁니다. 그걸로 봐서는 절도가 그렇게 상습 버릇이 있을 뿐이지 그렇게 큰 절도가 아니니까 특가법으로 집행유예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변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검찰 변론처럼. 무죄가 아니니까 잘 봐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되죠. 검찰 출신이면은 김무성 대표 사회 같은 경우는 구속됐으니까 전화해서 내가 잘 아는 사람 사위인데 좀 잘 봐주시오. 이 한마디로 5천만 원 받는 겁니다. 수임료 제한은 전에도 우리 법조계에 있었다. 사실은 IMF 당시 신자유주의 물결에 따라서 이자 제한법이 없어질 때 같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자 제한법이 살아나면서는 아직까지 법조계가 완강하게 반대하고 또 법조 출신 국회의원들이 법사위 자체에서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뒤에 이제 법조계 내부에서도 빈부격차의 원인이 바로 이게 아닌가. 또 법조 개방에는 상한제가 걸림돌된다.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문화는 아시다시피 각국마다 고유한 문화를 인정하고 특별한 국제 거래가 아닌가 하면은,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제도를 완전히 개방돼서 외국 대형 로펌이 들어오기 전에 제도화를 해둬야 그 친구들이 외국 로펌이 우리나라 정관 외우들을 싹쓸이를 해서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역발상으로 두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그 뒤에 외국 사례는 제가 시간 관계상 직접 조사를 못하고 다른 자료를 보고 좀 카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기회에 국민의 사법 비용을 증가를 막는 장치를, 다시 말해서 형사사건에 한해서라도 그 나라 특수성이 반영돼. 해외에 그런 예가 없다고 하는 것, 해외에는 정관의 예우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예가 없죠. 저는 그럴 때마다, 그리고 정관의 예우에 대한 그동안의 제도들을 쭉 보면 백약이 무효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일이죠. 근본적으로 탐욕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다. 아까 최경일 변호사 예를 들었습니다만 수백억 재산이 있는 사람도 개인의 의지로서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많이 주는 걸 저도 그것을 못할 것 같아요. 결국은 탐욕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통제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대법원하고
변호사에도 발칵 뒤집혀져서 뭐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는 이제 내부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저는 견지망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달을 가르치니까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고, 핵심은 수입료만 제한을 해두면 처벌할 필요도 없죠. 이저지한 법 처벌 안 합니다. 초과이자 받는다고. 그것만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법조윤리협의회라는 조직까지 만들어서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을 쓰고 거기서 기껏해야 몇 건 되지도 않는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는 그런 사건 적발해서 큰 거학을 손도 못 대고, 그야말로 형사사건 수임료 상한제만 시스템 제도적인 통제로만 도입을 하면 고질적인 정관 이후는 고액 수임료하고 연결된다는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려면, 정관들이 고액 사건을 못하면 자연히 그 사건들은 요즘 불쌍한 젊은 청년 변호사들 한 건에 200만 원, 300만 원 받고도 하는 그분들한테도 형사사건이 내려갑니다. 홍만표 변호사는 1년에 100건이든가 한 달에 100건인가 했답니다. 그 사람이 손을 떼면 그 사건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내려가겠죠. 수임료 상한제에 대한 반대론도 별의별 반대론이 다 있습니다. 제가 좀 적어놓고, 저도 뭐 변호사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우리 변호사 단체도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 견지망월이요, 핵심을 두고 자꾸 엉뚱한데, 심지어 평생법관, 평생 검사제도 도입을, 심지어 강제로 옷을 못 벗게 하자, 그런 말상까지. 고액 수임료가 없으면은 누가 옷을 벗겠습니까? 하기 싫어도 판검사를 그냥 하죠. 고액 수임료 1년에 50억 번다는데 바로 그 견지망월입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그러면 그 고리만 딱 끊어버리면은 평생 법관제도 정착되고 평생 검사제도 정착되고, 지금 정관예우 받는 사람은 TV 얼굴 보죠. 얼굴이 어린애들 같죠. 그런 사람이 고위법조인입니다. 40대, 50대. 저는 좀 늙었습니다만은 60이 넘었으니까. 제가 볼 때마다 검사장들, 특히 법원보다 검찰에 가보면은 검사장들이 전부 어린애들 같아요. 여기 안 계시니까 또 명예훼손이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 사법제도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런 분들이 승진 못하고 고액 수임료를 받을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옷 벗지 않겠습니까? 동기가 승진하면 탈락되면 바로 옷 벗고 돈 벌러 뛰어들죠. 집에서 쉬기에도 아까운 나이죠. 50대 초반에. 이런 제도를 하려면 바로 그렇지 않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는 좀 변호사협회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수임료 상한제를 위해서는 입법적인 결단도 요구되지만은 굳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부분이 쓰는 표현을 들지 않더라도 기본적 인권 의무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좀 명실공히 이제 기득권 정의고 사회지도층에 해당되는 우리 변호사 단체가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서 자기 희생적인 관점에서라도 좀 자발적으로라도 나서서 이번 기회에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없었던 제도가 아니니까 다시 스스로 살리는 것을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하면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지 않을까. 이걸 대법원 판례 민법 103조에 맡겨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 입법적인 조치로 형사선고보수도 무효로 하고 입법 조치로 착수금도 제한, 일정한 부분 제한하는 것은 그 입법이 필요하지 대법원 판례로서 해결할 일은 아니다.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그 상한제를 얼마쯤 하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요, 참 이거 보니까 과격하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발제를 세상
자세하게 잘 해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어쨌든 법조계에서 사건이 터지거나 비리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논란이 되는 게 전관예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을 그동안 역대정권에서 지속적으로 한 20년까지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관예우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거 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관에 있는 분들은 전관예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다 하고 스스로 자기 암시를 걸어서 문제를 미봉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애써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뭐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사실 근데 이런 전관예우 문제가 이게 적발이 잘 안 됐고, 적발이 잘 안 되고, 지금 이것도 결국은 어떤 형사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드러나는 것이지, 그동안 뭐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 경우에 계산 문제를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또 전관예우를 통해 가지고 벌은 그 수임료, 과다 수임료, 이제 이렇게 사실 어떤 특정 사안이 돼야만 드러나는 그런 문제가 이게 전관예우라고 할 수 있는데,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건 결국은 그냥 우리나라가 그 중간에 공직에 있다가 옷을 벗고 나온 변호사 개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사법개혁을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결국은 사법개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관예우가 법조계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행정직 공무원들까지도 일종의 관련된 직종에 진출하면서 그 전관예우가 오히려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문제 근본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법조계라든지 공직사회만 바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관계와 관련된 고질적인 병폐가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결국은 학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혈연관계로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전관예우라는 것도 우리가 변호사법에서 1년 동안 자기가 그 재직했던 곳에서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결국은 그런 인간관계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면,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런 사회 문화가 사실은 그 변호사 비용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국민들 일부에게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찌됐건 이게 참 이 세계 각국의 선진국을 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법조계로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법조계는 맨날 그 전관예우에 대해서 사실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후한무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전관예우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결국 형사사건에서 그 기소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있어서 그 의뢰인이 일종의 전관의 어떤 그런 배경을 통해 가지고 혜택을 벌려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관예우지만 이 전관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는 것은 현직에 있는 법조인들이기 때문에 결국 현직에 있는 법조인들한테 문제가 더 크다는 걸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우리 사회의 기수문화 또는 어떤 그 한 곳에서 법조인들이 양성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 환경이 바뀌기 전에는 전관예우 문제가 아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전관예우가 더 심각한 것은 뭐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은 국민의 결국은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고액의 변호사 비용을 해서 무죄라고 해석되는 우리 그 아주 고질적인 풍토가 사라지지 않고, 이것이 결국 그 사법 신뢰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우리를 조장하게 되면서 일종의 학습이나 폐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정관예우는 결국 최종 종착점이 뭐냐면 사법제도를 붕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관예우 자체가 사실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범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정관예우를 어떻게 근절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결국은 법조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은 변호사라는 것은 국민들의 변호인 조력권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어떤 일종에 있어서는 공익적이고 봉사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직업 분야인데, 이 전문직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이 직을 이용해서 돈만 벌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황금 만능주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고위 법조인으로서 자신에 대한 명예와 존중을 갖다가 망각하고 돈만 추구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천민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이 법조계에 만연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물론 우리 사회에도 이런 사고방식이 상당히 확산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그 법조계에 있는 한은 사실은 정관예우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법과 제도를 아무리 개선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법과 제도라는 것이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은 정관예우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사실은 법조계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자정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조윤리 과목을 갖다 이수하거나 일정 성공하거나 되는데, 이것은 그런 단순한 교육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그건 결국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조계만 맡길 수는 없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지금 변호사법 개정돼서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2010년도 개정된 변호사법은 정관예우에 대해서 수임 제한 문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임 제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큰 법적 효력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처벌 규정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벌금이나 과태료 정도에서 끝낼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변호사 자격을 상실시키되 그 기간을 10년에서 20년이라든지 그래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20년 전부터 주장합니다만, 전문직에 있어서는 수임료라든지 그 활동에 있어서는 다 카드로 해야 됩니다. 신용카드제로 해서 현금이 오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현금이 오가면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어떤 제재를 강화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구멍가게까지 딱 카드를 쓰고 있는데 왜 전문 직종에서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물론 소액은 카드로 쓸 겁니다. 근데 고액의 수임료 같은 경우는 은행에다가 한도를 설정해서 늘려가지고라도 카드로 하고, 카드로 하지 않을 때는 원천적으로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법과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거와 함께 고위직 법조인들은 변호사 개업을 제한해서 직업의 자유를 지금 제한한다고 하는데, 그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사회적 폐습을 차단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고위직 법조인 있는 경우에는 퇴직을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봉사직으로 설정해가지고 오히려 국민들한테 법률 구조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연다든지 또는 뭐 법무부에 들어가서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됩니다. 제가 독일에 있어봤지만 고위직 법조인이 변호사 경험도 못 봤습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제도화시키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습니다. 국가제도로 개선한다고 해서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관계의 문제점을 갖다 해결하지 않으면 정관예우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수임료 상한제도도 당연히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주 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아예 국선 변호인 제도로 바꾸는 게, 그래서 수임료를 법에 명문화시킴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시행령이라든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형사사건만은 국선 변호인 제도를 전반에 걸쳐서 도입하게 됐다면 아예 이런 정관예우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정도로 해서 아주 근절을 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만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정관예우가 국민들도 전체적으로 법조인뿐만 다 알아야 될 때 이게 법치국가 질서를 훼손시키는 범죄라는 의식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국민적인 관점에서 윤리의식이 제고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지고 제가 조금 정론 제목을 좀 다른 일에 관심을 갖다가 정원호 사건 때문에 뭐 칼럼을 하나 쓰고 했지만 이 안점문을 보고 다시 이 과제를 태클을 해서 뭔가 개혁의 실마리를 좀 찾아봐야 하는데 나도 다시 참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종합적으로 잘 발전해 주셨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 급한 마음에 그 형사사건 수임료 제한을 우선 하는 게 시급하다 이런 결론이시죠. 당연히 아주 급한 그 조치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지금 형사사건, 민사사건 대법원에 1년에 4만 건이 올라갑니다. 4만 건. 그러니까 이 법관들, 판사, 뭐, 이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혀 없는 거죠. 재판에 대한 신뢰. 다만 형사사건은 단시간 만에 빨리 소부를 돈 많이 그냥 챙기는 그야말로 정말 범죄 같은 이런 거기 때문에 우선 상한제를 막아야 된다 그러지만요. 이게 민사, 형사 할 거 없이 정관예우로 해가지고 온통 기본법이 된 이 사법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우선 검찰제도, 이 사법제도, 법관제도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되어 있는데 역대 대법원장들이 그 머리 좋으신 분들이 그런 걸 모를 리가 없는데 이제 그걸 좌시하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드디어 만든 게 뭐냐? 2011년에 이제 법조 일어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변호사 거쳐서 판사 되는 걸로 했지만 중요한 거는 2011년에 이제 법조 일어나 했지만 그것이 정착되려면 앞으로 30년 걸리고 그 법조 일어나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 김상균 교수가 했듯이 선진국 뭐 G7 뭐 이런 데는 검사하다가 판사는 물론요 검사하다가 변호사 되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챔피언들 모르고 검사하다가 당연히 변호사에서 벌어먹는 걸 당연한 거고 생각하는 참 정말 천민 자본주의도 그 천민 자본주의가 아니고요. 정말 챔피언들입니다. 그래서 판사하다가 변호사하는 일은 절대 없는 거, 검사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화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이제 이 제도가 2011년 법제가 30년 이상 걸려요. 그 전에도 이제 이 대법원장이라든지 이런 거 부르는데 알면서도 그냥 그러니까 서로 먹이 사슬 같이 그냥 먹고 야 우리 잘 먹고 잘 지내자 쉽게 말하면 뭐 그거 질병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거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자 우리나라 이 변호사 수임료 문제 검찰이라는 제도가요. 세계 우리나라 같이 검찰이 막강한 검찰이 세계 보십시오. 어느 나라에 그런 검찰이 있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검찰이 자기의 권한 행사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가 달라붙어가지고 그 돈 먹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자, 검사가 권한이 많다는 것은 수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소까지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뭐 짧은 칼럼에서도 그냥 생각나서 누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금방 생각나서 그냥 잠깐 쓴 것을 여기 단체 토론물에 그냥 집어넣었는데요. 형사 사건 수임료 제한은 급한 김에 그냥 나오신 단기적인 조치고 근본적인 검찰의 합리적인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합리적인 개혁이 소위 그 수사권 독립이다 그래서 그저 경찰 검찰의 이 밥그릇 싸움으로 이게 비춰져가지고 몇 번 시도하다가 이게 안 됐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이 주도해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그 기소에서 불기소 기소를 우리가 자유롭게 검사의 권한을 만들어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제하는 게 뭐예요? 미국의 대배심 아닙니까? 시민이 그냥 피해를 받았는데 검사가 마음대로 기소하고 불기소하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일본의 검찰 심사위원회. 그래서 그걸 통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소 안 할게 하고서는 변호사가 가가지고 하니까 돈을 마음대로 먹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서 그냥 그 구속하는 것 같고 또 실질심사 들어갈 때 자기 마음대로 구속하고 말하는 걸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체포장이라는 제도가 또 있는데 일본에서 우리가 체포장을 받아들였는데 일본은 경찰이 체포장을 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체포장도 영장이다 그래가지고 검사가 마음대로 하는 이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검찰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관예우로 해가지고 그 집중된 권한을 가진 검찰과 이 협작을 해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수임료를 받아내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기소 불기소를 시민이 통제하는 제도를 우선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수사는 경찰이 주도해서 경찰이 책임져 가지고 그 기소 결과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판사한테 직접 가는 게 검찰의 통제를 받아서 경찰의 수사 결론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을 검찰이 검토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검찰은 처음부터 경찰의 모든 수사를 다 지휘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 지휘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 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먹으려고. 지금 박일환 교수님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그 말을 차마 못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 200, 300만 건을 전부 지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할 수도 없는 걸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일선 수사의 책임을 96%, 7%가 이제 경찰이 인지해서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이 결론을 내게끔 해가지고 그 결론이 난 거를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을 때 검찰의 송치 단계에서 그거를 통제하고 검토하면 검찰도 일이 3분의 2가 줄어갑니다. 그렇게 일이 줄어가는 걸 마다하는 이유가 알 수가 없어요. 마다한다? 그걸 바로 돈 먹기 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걸 갖다가 경찰은 인권 침해기관 비슷하게 해가지고 검찰은 인권 옹호기관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애초부터 통제해야 된다. 통제할 수 없는 것도 통제해야 된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우리나라 검찰 같은 그 권한이 초강으로 집중된 검찰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변호사하고 협작이 시작돼요. 기소 불기소 갖고 그렇게 되고, 또 구속영장 청구도 체포장 아니라 모든 구속영장을 막 친다 안 친다 무슨 장사치 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 구조하에서 변호사가 달라붙어서 그렇게 되고요. 그것만 판사는 어떻게 되냐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판사는 성직자같이 준성직자같이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성직자같이 판단해도 이것이 이제 실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합의부가 제대로, 이 법원은 합의부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합의부 구조를 갖다가 제대로 잘 안 만듭니다. 그냥 분장 좌배석 우배석은 졸고 있고 주심의 마음대로 하는,
여기에 정관예우가 달라붙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제 운영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 재판부를 우선 만드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제대로 안 하고서 그냥 판사가 뭐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재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자유심증주의라고 해서 재판한다 했을 때, 변호사들이 가서 그냥 민사재판이라도 증거 뭐가 쟁점이 있으니까 재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갖다 주면은 자기 동기가 오고 와서 그냥 눈 감고 이거 이 증거 채택합니다. 채택하고 억울하면 항소해라. 억울하면 상고해라. 자, 그렇게 하면 변호사들 다 먹고 사는 겁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그냥 방치하고 와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2011년에 와서 법제 일어나라고 해서 이제는 이제 변호사 어쩌서 판사를 꼭 해야 된다 하지만 그게 앞으로 30년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김상경 교수 독일에서 공부했지만은 독일에서는 고등법 중요한 합의 재판이 5인 재판, 7인 재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심에 관한 이런 거는 1, 2심에서 일단 다 끝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도 억울하니까 대법원 가려고는 대법원 판사를 또 고용을 해가지고 최소한 그냥 도장만 찍는데 3천만 원 준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뭐 짧은 시간에 막 지금 벌려놨고 그러는데요. 근본적인 검찰제도, 법원제도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지금 철책을 해가지고 이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지금 우리 법조인들이 우리 교수, 로스쿨이고 무슨 교수를 포함해가지고 전부가 기득권에 안주해가지고요. 개혁의 의지가 없습니다. 네. 제가 열이라요. 허다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법과대 교수협회 대한법학 교수회도 만든 것도 바로 이제 그런 거에 출발을 해서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오늘 토론문에 있어서는 오늘 발제하신 우리 박 교수님의 그 형사사건 수임력 그걸 우선 하고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검찰 제도를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 법원의 판사의 그런 제도, 이것을 얼마든지 지금 고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고치려는 의지가 이 법조계나 이 학계나 너무 정말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바른사회 시민회의 여기 다시 이런 걸 테마로 올려가지고 개혁에 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좋은 출발의 장이 다시 됐으면 하겠다. 너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이 주제가 수임료 상한제 도입인데, 이 부분은 사실 변호사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오늘 토론에 제가 참석하기도 상당히 좀 고민도 좀 됐었습니다. 일단 정관예우, 정관비리, 지금 변협에서는 정관비리라고 아예 이제 명칭을 그렇게 정했는데, 정관비리에 대해서는 변호사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인정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거 이제 공직자윤리법이나 변호사법에 여러 가지 제도를 담았음에도 제대로 시행이 제대로 좀 개선이 안 됐죠. 그 부분도 이제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수임료 상한제 문제까지 나왔는데, 우선 발제자께서는 일단 형사 절차에 한정을 해서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주셨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선 정관비리 문제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한변협에서 이미 수차례에 걸쳐 대법관들의 이제 개업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사실 시중에는 이제 대법관들 도장값으로 3천만 원, 이게 진짜 광범위하게 퍼져 있거든요. 대형 로펌들이 왜 그렇게 대법관들을 모셔가려고 하는지, 실제로
대법원에 가 있는 사건들 대부분 상당수가 심리 불속의 기각으로 실제 대법관들이 그 기록 한 번 안 보고 그냥 바로 기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 그 대법관 도장이 하나 들어가면 대법관들이 한번 검토를 하고 최소한 판결문은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일종의 뭐 정관 예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중형 로펌 이상 같은 데서는 실제 정관들뿐만 아니라 금감원이나 금융위, 그 공정위, 국세청 출신 뭐 변호사도 되고요. 아니면 일반 공무원들도 많이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사실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분들 영입해서 실제로 뭐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그렇게 부각이 안 됐는데 한번 짚어는 보고 싶고요. 그리고 좀 큰 로펌들에서는 실제 사건이 들어오면 이 담당 주심이 누군지 재판장이 누군지 해서 아는 그 사내 변호사들한테 쭉 한번 회람을 돌립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재판부와 가장 가까운 변호사들로 그렇게 변호인단을 꾸리고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일반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뭐 실제 뭐 정관 비리 문제에 있어서 사실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이 보수 그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를 이제 뭐 전면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도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이 우선 뭐 과거에도 수임료 상한제를 뭐 도입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도 사실 문제가 됐던 게 상한제를 도입하니까 변호사들 대부분 이제 상한까지 맞춰서 수임료를 받으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 일종의 뭐 공정거래법상 뭐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상당히 높은 거고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이제 평균 수임료가 올라가서 국민들한테 좀 피해를 줄 우려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법률 서비스라는 게 상당히 좀 다양한데 그걸 일률적으로 수임료를 규제하는 게 뭐 변호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나 평등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지금 뭐 법률시장 개방이 뭐 1단계, 2단계 거쳐서 지금 3단계 개방을 앞두고 있고 3단계 개방을 하면 이제 외국 로펌하고 국내 로펌이 이제 합작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 EU와는 이제 올해 개방이 되고요. 그 미국과는 이제 내년에 바로 개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수임료 상한제를 적용을 했을 때 과연 그런 외국 로펌이나 변호사들한테 그걸 강제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임료 상한제를 이제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건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사건에 한해서 도입하는 건 어떨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좀 과거에도 이런 논의가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아는데 실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고 좀 참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이 형사 절차 자체가 국가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고 뭐 다른 민사 절차와 달리 뭐 사적 자치가 작용하는 게 아니죠. 사실 공공소가 윤리성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분야에서 수임료 상한제를 도입해서 그 정관 예우, 정관 비리를 중간에 꺼내야 될 필요성은 가장 큰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 형사사건이 특히 또 상대방이 없지 않습니까? 민사 같으면 이제 원피고 양 당사자가 있어서 한쪽에서 뭐 정관 지원이나 정관 비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그거를 계속 감시하고 이의 제기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형사사건은 사실 뭐 기소를 검사가 하고 재판을 판사가 할 뿐이지 뭐 사인 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어서 뭐 정관을 활용해서 판사나 검사만 뭐 속된 말로 이제 구워 삶으면 사실 민간 영역에서의 감시는 상대적으로 좀 덜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관 예우나 정관 비리 문제가 더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법률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좀 봤을 때 실제 그 외국 로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그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런 자문 업무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 나갈 때 하는 그런 자문 업무
그리고 국내에서 일반 기업 자문 소송 업무가 추가되고 아마 그 형사 분야는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진출을 한다 하더라도 기업 관련 형사 분야에 한정적으로 진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수임료 상한제를 도입을 했을 때 아마 부작용은 가장 적을 수 있는 분야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도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수임료를 상한을 얼마로 정할 것인가, 뭐 그걸 일률적으로 뭐 3천이든 5천이든 1억이든 자를 것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둬서 뭐 각 경우마다 금액을 달리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그 수임료를 정할 때 있어서 신급도 고려해야 되고, 이제 합의문지 단독인지, 3월 관할, 그리고 공판 횟수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사 단계에서 이제 변호인이 얼마나 이제 참여를 하는지, 아니면 이제 증거 수집에 얼마나 노력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거 얼마나 이제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하는지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습니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또 요즘 이제 로펌을 통해서 하는 소송이 많기 때문에 변호사 한 명이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로펌에서 한 10명 정도 변호인단이 꾸려져서 이제 사건을 담당하는지, 이 각각의 경우가 좀 달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또 그 자문 업무뿐만 아니라 이제 송무 업무에서도 시간제로 그 수임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타임 차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 들어간 시간 곱하기 그 각 변호사당 요율, 뭐 시간당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과연 상한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사실 그 형사만 따로 존재하는 경우도 많지만 사건 자체가 민형사가 좀 결합된 사건 유형도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그걸 구분해서 형사만 또 수임료를 정할 것인지,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할 요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이제 제도 도입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좀 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발제자께서 제안하신 이 형사사건의 하나는 이제 수임료 상한제, 이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이제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사실 그 판사나 검사가 그 퇴임을 하고 변호사가 되는 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사실 그 판사나 검사가 반드시 퇴임 후에 변호사 자격을 가져야 될 그 필연적인 이유는 없거든요. 뭐 그분들이 뭐 어떤 법적 전문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뭐 법학 교수님들도 당연히 퇴임 후에 변호사 자격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 그 연수원 같은 데서 그 교육 시스템을 보더라도 판사나 검사를 양성하는 시스템과 변호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연수원에서 약간 문제가 됐던 게 그 시스템을 하나로 풀어놨기 때문에 사실 이도 저도 아닌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연수원을 수료한 이후에도 판사나 검사로 인간이 되면 이제 법원이나 검찰에서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 이 정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변호사를 양성하는 트랙과 판사 검사를 양성하는 트랙을 완전히 별도로 해서 제대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범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선비즈에서 법조신청 맡고 있는 최승훈 기자입니다. 조선비즈는 조선일보 자회사로 경제미디어인데요. 저희가 계속 32회에 걸쳐서 정관예우 백양묘라는 기획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경제지가 정관예우에 대한 기사를 적긴 했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는 그 법조 시장에 대해서 좀 법조 시장의 관점으로 좀 봤습니다. 법조 시장에서 정관예우는 굉장히 값비싼 상품입니다. 전화 한 통화로 수천만 원씩 받는 현실이요. 전화변론을 어떻게 하는지를 취재를 해보면 뭐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전화합니다. 안부 전화하고, 안부 전화하면서 또 말미에 이제 한마디 합니다. 아, 내가 뭐 이 사건 맡고 있는데 좀 억울해 보이더라. 공정하게 해달라. 뭐 이렇게 전화 끊고 이제 수천만 원을 받는 경우들도 취재 과정에서 여러 번 뭐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구속위기에 놓여있는 기업인들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뭐 막고 무혐의까지 바꿔놓는다면 기업인한테는 그 경제적 가치는 엄청날 겁니다. 시장 논리에 맡기면 정관 변호사들이든 뭐 누구든 그 고객한테 그 정도의 만족감을 줄 수 있다면 충분히 뭐 그에 맞는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건 시장 경제에서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관예우가 사법 신뢰라는 가장 큰 우리 사회의 가치를 훼손하는 시장 실패라고 저희는 바라봤습니다. 정관예우가 사법 신뢰에 기생하는 암이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정관예우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뭐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도 많이 듣고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발전하면서 정관예우도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뭐 한 해에 그 법조인들이 30명 정도 뭐 호출됐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수천 명씩 한 해에 법조인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70년 이 관련돼서 좀 예전에 대법관을 하셨던 김영당 전 대법관님을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구성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아마도 4차례 사적0 시대가 아닌가라고 진단하시던데 70년도에는 변호사분들이 대부분 정관이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들이 워낙 한 해에 배출되는 법조인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갓 개업한 법조인들이 이제 사건을 맡게 되면 판사들이 뭐 양형을 가볍게 해주거나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80년도에는 그 법조인들이 많이 늘면서 민사 부분에서도 이제 정관예우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는데요. 정관이 아닌 분들이 민사를 했을 때 법정에서 판사들이 정관들이 편을 많이 봐주더라라는 불만들이 있어서 법원은 또 그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그래서 재판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그런 투명한 절차들을 거치면서 이것도 좀 많이 이제 부식되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요. 94년도에 심리불속행이 제도가 들어오면서 여러 지적이 되고 있는 부장값 문제들 뭐 이런 것처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 박탈당한다는 뭐 그런 지적까지도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70년대 문제 제기됐던 양형 같은 경우나 양형 기준이 뭐 마련되고 뭐 또 공정하게 재판을 또 진행하는 노력들도 있고 해서 정관예우 1, 2, 3세대는 뭐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됐다고는 볼 수 있는데 지금 느끼는 정관예우는 사실 좀 예전과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쉽게 수임하고 정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액 해결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정관예우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과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법원이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고액 수임료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정관예우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최근에 개업한 정가 변호사들을 만나보면 뭐 오늘 말씀 나오신 것처럼 착수금만 5천만 원 정도를 받고 그리고 또 뭐 이후에는 송공수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1억 이상을 받는 경우도 많이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은 또 이제 뭐 처지가 너무 어려워서 뭐 부탁을 해서 뭐 3천만 원만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남들은 다 5천만 원씩 받는데 검사장 출신이면은 5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왜 3천만 원을 받았느냐.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검사장 모임을 갔을 때 뭐 항의를 받는다거나 또 뭐 적가 수임한다라는 뭐 덤핑 쓴다 뭐 그런 평가를 또 받는 또 웃지 못할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례 2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법원이야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검찰 내에서 형사사건에서 이루어지는 정관예우들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어떻게 정관예우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보면요. 최근에 지금 뭐 홍마 변호사 문제되고 뭐 했을 때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현직 검사들한테 이제 물어본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정관 변호사님들이 뭐 검사장을 만나고
차장을 만나고 부장검사를 만나고 이런 것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했을 때 돌아오는 답은 뭐 이게 앞에서 짚어본 것처럼 정관예우가 1, 2, 3, 4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1.0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우린 잘못이 없다. 정관 변호사들이 와서 지검장을 만나고 차장을 만나고 싶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 뭐 인사만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뭐 청탁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뭐 이런 답변을 들었을 때는 뭐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 출입 기자들도 중앙지검장을 1년에 한 2번 정도 볼 수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근데 이제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중앙지검장을 만날 수 있거나 차장을 만날 수 있거나 부장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뭐 수천만 원도 내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최근에 부장검사들이랑 뭐 부장판사님들, 뭐 그 외 검사장님들 뭐 이런 분들의 고민거리도 많이 사석에서 듣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경제력에 대한 문제 고민들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부장검사님이나 부장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2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자녀를 대학을 앞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의 뭐 이제 뭐 집안이 좋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데 집안이 뭐 이렇게 좋지 않으신 분들은 당장 이제 뭐 마이너스가 턱 밑에까지 딱 찼다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개업을 나도 이제 고민할 때가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기자들한테 요즘 개업한 변호사들 어떠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개업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밖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또 한번 고민하게 될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되다 보면 뭐 정관들이 와서 부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뭐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법조계에서 정관 마케팅에 대한 지적들도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동부지검에서 부장검사까지 하시고 나와서 주변에 이제 문자를 돌렸는데 내가 이제 내 동기들이 뭐 지금 되게 주요 공직이 있으니 내가 지금 나가기 딱 적기라고 생각을 했다. 뭐 그런 문자를 보내서 문제가 된 적도 최근에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정관예우를 좀 변제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정관들 변호사들을 많이 선임하거나 뭐 거액의 수임료를 제기한 것 같으면 뭐 추가 취재를 통해서 뭐 변호인단이 누구다라는 것들을 이제 공개하는 취재나 기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중소기업 대표가 검찰에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한테 저희가 좀 정관 변호사들을 재벌급으로 뭐 변호인단을 꾸렸다 뭐 이런 기사에 썼더니 이제 뭐 항의도 들어오고 뭐 그런 배경을 설명하고 싶다고 그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속사정을 얘기 들어봤더니 이제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런 일이 처음 겪었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처음에 구속됐다는 기사가 나오고 나서 대형 로펌에서 자기네들한테 이제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찾아와서 우리 로펌에 어떤 분들이 계신다. 우리 그 지금 수상하고 있는 그 부서하고 가까운 분이 우리 로펌에 계시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른바 정관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들을 또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이 정관예우를 방조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주제인 수임제 상한제에 대해서도 좀 주변의 여러분들에게 좀 의견을 여쭤봤었습니다. 평생 적감 법관제나 평생 검사제가 되면 이제 정관이 안 나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정관 예우라는 게 없어지겠죠. 하지만 이게 안착되기 위해서는 10년,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가더오기적이라도 어떤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실패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임료 제한에 대한 취지는 대부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충분히 있는데요. 그건 이제 시장에 맡겨야 된다라는 의견이고 또 사적 자치 영역인데 과하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담합이든 뭐든 이제 정부에서 개입을 해서 시장 실패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현 주소가 지금 시장 실패 단계까지 와 있는지에 대한 진단과 함께 그게 국민적 합의로 해서 우리는 지금 시장 실패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큰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면 충분히 수임제 제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임제 제한에 대한 문제점들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현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준이 너무 높다 보면 그게 꼭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돼서 수임료 평균을 올릴 수도 있게 되고요. 너무 낮게 되면 그 반대 의견들이 많아서 오히려 제도를 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 우리가 제도를 마련해서 실행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젊은 변호사들도 많이 만나고, 법조인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결핍이 에너지가 돼서 좋은 결과를 볼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사회적 이슈인 박탈감, 금수저, 수저 이런 것들도 사실 박탈감에서 오는 건데, 법조계에 만연되어 있는 이 정관이유는 박탈감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겨낼 수 없는 것. 그것이 정관이유가 젊은 법조인들에게는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고요. 그리고 법조 시장에는 시장 실패로 인한 사법 신뢰 훼손, 이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사법 신뢰 훼손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어떤 걸로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정관이유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